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6만 명으로 파악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 조사 결과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학교 폭력 피해가 많았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는 대부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린다고 답했지만 피해 학생의 22%는 알려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어른이 어른 되어주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으로 멍든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요. 전남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영화 비밀 전학을 만들어서 극장에 올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성장하는 스토리가 담겼다는데 일부 학폭 사건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오디션에 통과한 학생과 교직원 60명이 참여했다니까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선거법 총선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의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발해온 범시민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순천시의 입지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지급에 대한 위법성을 추가로 주장하고 나섰어요. 네, 순천시의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을 요구해온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어제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시가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지급의 위법성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범시민연대 측은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과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 에코드림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1억 원까지 지급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는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한 입지 선정 후 소각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순천시 의회의 동의 없이 해당 수수료를 순천시가 지급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대 범시민연대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 지급 불법 주장에 대해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해 시설비로 이 수수료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일부 시민단체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관련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가 어제 소각장 설치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한 상태로 해당 예산을 의결했어요. 네, 순천시의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사업을 두고 어제 범시민연대의 반대 입장 표명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순천시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각장 설치 사업비 중 일부를 삭감하고 의결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순천시가 편성해 제출한 33억 원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 관련 예산 중에서 15억 원을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순천시 집행부가 제출한 공공자원화시설 내년도 사업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범시민연대 측은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순천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측 일부 인사들은 순천시의회 도건위회 소각장 일부 예산 삭감은 순천시민사회 일각의 격렬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삭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편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소각장 사업을 결국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추인한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지난 11일부터 관련 분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벌여 13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 마지막 절차인 축조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 중 15억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원안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이 순천시로서는 시의회의 내년도 공공자원화 시설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된 상태지만 일단 해당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남은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의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과 관련한 순천시의회 예산 심의 관련된 자세한 내용 내일 이 시간에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죠.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가 여수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의 부당행정 사례 및 잘못된 업무 처리 때문에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네요. 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수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89건의 위법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처분을 통해 33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징계 3명, 훈계 78명 등 총 81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 조치를 내리고 56건은 주의, 기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이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이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나 서기가 승진 대상자를 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승진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단일 사업을 90여 건 넘게 부당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정이 적발됐고 얼마 전 이 시간을 통해 지적된 이 도시개발 사업의 하수도 부담금 단가를 잘못 산정해 수십억 원을 적게 부과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예, 인사 관련된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 사례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좀 무겁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전남도 감사실은 지방공무원 5급과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여수시의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가 부당하게 추천한 승진 대상자를 의결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 감사실은 여수시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이면서도 추천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고 결국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승진 대상자를 사전 결정한 후에 인사위원회 간사와 서기 등이 추천해 이 추천된 인사들을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 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수시에 대한 전남도 감사실의 종합감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기타 자세한 감사 결과는 내일 이 시간을 통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자체가 공무원 인사를 진행하면서 상부 기관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법령 해석을 사전에 몰랐다는 건 아무래도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더 듣도록 하죠. 자, 마지막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추대 방식이냐 아니면 선거를 통한 직접 선출이냐를 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네,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임기가 내년 1월 15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차기 회장으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를 두고 지역 경제계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정치권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내년 차기 회장의 뜻을 둔 후보군은 김재무 GL테크 대표와 남원호 태정종합건설 대표, 우광일 거양엔지니어링 대표, 이용재 백제택시 대표 등 총 4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장 선거 방식을 기존의 추대 방식이냐 아니면 투표를 통한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하느냐를 두고 후보들 간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도 정치권 못지않게 과열 양상으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 정치인도 몇 명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광양 상공회의소 역시 그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광양 상공회의소 주변의 분위기는 출마 입후보 예상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합의 추대 방식과 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에 대해 입지 후보들 간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회장 선출 후 선거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 추대형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의 경우 투표를 통한 회장 선출을 전제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최종적으로 경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에 최근 지역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회장 선거에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대냐 투표냐 선택하는 게 선거 제도가 문제인데요. 실제로는 선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 방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여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면서 일단은 총선 경기장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총선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알아둬야 할 선거 규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선거구 획정안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국회에 제출이 됐고 내용 살펴주시죠. 네, 획정위에서 이제 국회 획정안을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제출한 상태이고요. 예. 이제 선거법 24조 2에 따르면 이제 국회의장은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위원회는 이제 또 지체 없이 심사를 해서 선거구 법률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위원회는 이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을 하되 획정안이 저희 선거법 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구를 받은 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다시 위원회 등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확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그럼 이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가정하에 언제쯤 선거구 획정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 상황을 또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틀 전부터 시작됐다, 화요일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 좀 찾아오고 계십니까? 네, 예. 지금 12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전남 지역 예비 후보자 등록 상황은 12월 14일 오늘 8시 기준으로 08시 기준으로 전남은 모두 1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목포시와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이 각각 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수시, 갑은 아직 등록 신청이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또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고요. 또 이제 후보자 기탁금이 1,500만 원인데 이것의 20%인 300만 원을 예비 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또 이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탁금이 일정 비율 감액되었습니다. 예,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청년은 150만 원의 기탁금을,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예비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지금 납부를 했잖아요. 네. 그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 또 참고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예비 후보자 제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현직 공무원분이 만약에 예비 네.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네, 저희 선거법 제53조에 의해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을 해야 하고요. 이제 또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출마 예정자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분들이 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 또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같은 게 따로 규정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는 이제 후보자 때보다는 좀 더 이제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비 후보자 선거 운동 방법은 선거 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를 하고 또 이제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또 이제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일종의 범위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요. 이제 명함 배부를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비 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과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원 등은 이제 예비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또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예비 후보자 및 선거 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제 이렇게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운동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국회에서 그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이거 선거일 90일 전에는 사용하지 말자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딥페이크 선거운동 관련 기준도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법규 운영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딥페이크 관련인데요. 네.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작성된 글이나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음성 등을 활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법상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등의 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예. 또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선거운동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또 후보자와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도 책임이 있고요. 또 생성형 AI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공표하는 때에 그 공표 내용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해당을 합니다. 선거 비용도 참 중요할 텐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또 공고했어요. 네. 저희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이제 선거비용 제한액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금액을 12월 1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적으로 2억 800여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선거 비용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지역구는 이렇게 되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52억 8천여만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남 지역은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이 3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요. 거기가 제일 넓어서 그렇군요. 예. 그 우선 저희가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저희 공직선거법상 그렇게 기준이 있고요. 여수시일은 1억 8,300여만으로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왜 두는지 이 의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 제한액은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어서 선거운동의 과열과 불법 선거를 방지를 하고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한액을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는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분들은 뭐 후원금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좀 모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후보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예비 후보자는 이제 회계 책임자를 선임을 하고 예.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회계 사무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는 후원회 지존권자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회에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고요. 이제 다만 외국인하고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에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이제 착용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이런 비슷한 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정당은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내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은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는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이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정책 홍보 또는 당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선 4개월 남겨둔 지금 또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가 직접 취재하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스튜디오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여수의 안전체험교육장이 문을 열었어요. 네, 맞아요. 안전체험교육장이 일단 뭔지 아시나요? 안전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 뭐 이름 그대로 아닙니까? 네, 뭐 이름 그대로긴 한데 이게 예. 뭐 어떤 곳이냐면 각종 재해가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국에서 7번째 이제 안전체험 교육장이 여수에 문을 열었어요. 위치는 산단 쪽인 주삼동에 있고요. 어제 그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개관식을 갔다 간 김에 저도 한번 체험을 하고 왔거든요. 아, 체험을 해보셨어요?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탱크로리에서 그 뭐 가스나 이런 게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밸브를 잠글 때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무조건 착용해야 되는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안전모, 안전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착용했을 때 충격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 아. 충격을 안전모가 얼마나 흡수하는지, 그다음에 안전화 같은 경우는 그 신발 앞부분, 코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앞부분이 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안전화를 실어보고 그 못을 떨어뜨려 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국에서 7번째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지금 최대 규모예요. 이 최대 규모예요? 교육장이 2층으로 돼 있고 7개 테마관이 있고 한 70
50가지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데 와. 이게 전국 최대 규모고 또 여수에서 이 교육장이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수 산다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산업단지잖아요. 예. 이거에 맞춘 석유화학 체험관이 따로 있어요. 아니 석유화학 체험관이랑 뭐 폭발 이런 거를 어떻게 체험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폭발이 폭발할 어떻게 수 있는 일어나는지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폭발을 체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폭발을 체험할 수는 없고 폭발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방책은 무엇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 연기나 이런 거 화학물질에 좀 유출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밀폐된 공간에 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 체험하고 약간 화생방 체험 같은 거네요. 그쵸. 그러면? 경보음이 좀 울리고 그다음에 측정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체험 대상은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입니까? 아니면 뭐 예비 산업 현장에서 일하실 근로자분들입니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예요? 네,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물론 포함되고 예.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학생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반 국민, 시민들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터넷으로 먼저 사전 예약을 좀 해야 되고요. 개관식은 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되지 않고 있어요. 내년 한 2, 3월부터 운영된다고 하니까 개관식만 한 거군요.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뭐 그 관련 홈페이지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회당 20명 정도 내외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단체 예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벌써 산단 일부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MOU 맺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다. 벌써 이런 문의가 조금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생겨서 학생들 학교에서도 많이 좀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첫 소식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다음 이야기 광양시 공동주택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일단 지금 아파트들 미분양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거든요. 뭐 할인 그 분양도 이야기 좀 전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미분양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할인 분양이라는 게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점점 다운되는 거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거를 팔아버리겠다 해서 할인 돈을 분양이 마련해야 들어오는 되니까. 거고 그다음에 할인 분양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에 전남 지역 미분양 가구 수가 3,6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 절반이 광양 물량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분양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 대출이자 부담, 뭐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앞으로 나오는 물량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광양 같은 경우에 10년간 4만 채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향후 10년간 4만 채요? 네. 와, 연평균 4천 채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공 큰일 중인 났네요, 게 진짜. 7천 세대, 예. 착공 예정인 게 9천 세대, 그다음에 도시개발이 예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다 더했을 때 4만 채 정도 물량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15만 도시에 4만 채가 더 풀린다고요? 그래서 10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광양 지역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물량이 9만 채, 한 10만 채 정도 돼요. 예. 거기에 10년간 4만 채 하면은 거의 15만 채 정도 되죠. 네. 광양시 인구급인 거죠. 광양 시민들이 모두 다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인 거군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한답니까 광양시는? 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 짓게 놔두면은 이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허가가 난 상황에 대해서는 짓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예. 났기 때문에. 대신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한 번에 물량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조금 시기를 나눠가면서 공급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허가를 하는 방향보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공급을 좀 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예. 실제로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금 약간 시선이 엇갈리기도 해요. 이게 공급 과잉 공급 아니냐 우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2차 전지 붐이 지금 일면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광양 쪽에도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또 광양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얼마나의 인구가 들어올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참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민원 얼마 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도 하죠. 전북에 이어서 충남까지 확산되면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습니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어요. 네, 지난 4일 고흥군 소재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독감 H5형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예. 이후 전남 무안, 전북 익산, 김제, 충남 아산까지 전국적으로 6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역 당국은 조류독감이 서남권 중심으로 확산되자 위기 수준을 심각으로 높여 발령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소 럼피스킨병 네. 확산 때문에 아주 한우 농가들도 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가금류 농장이 비상이겠어요. 네, 올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 비상입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지난해 조류독감이 계속됐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소 럼피스킨병까지 이어서 올해 다시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처음으로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 4종이 지속적으로 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가금류 농가들이 비상인데요. 먼저 지역의 가금류 농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여수시 경우에는요, 오리 농가가 없고요. 육개가 6농가로 40만 수, 산란개가 한 농가로 2,500수 정도 사육합니다. 예. 이 순천시 경우에는 오리 농가가 3농가로 8만 수고요. 육개가 8농가로 60만 수, 산란개가 4개 농가로 3만 5천 수고, 이 광양시는 육개의 한 농가가 3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이 좀 많네요. 네. 조류독감이 올해 첫 발생한 지역이 가까운 고흥이다 보니까 여수, 순천 지역 가금류 농장들은 방역에 초비상이에요. 네, 이 농민들은 방역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여수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가금 농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현재 가금류 농장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상황이라서 이 농장 입구에서 농민을 만나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농장을 오가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살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방역을 철저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은 농가 위로 날아가는 새만 봐도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야생 조류의 분변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가금 농가 박상만 농민 인터뷰입니다. 연례 행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까마귀들이 가끔 많이 오는데 이런데 똥을 싸면은 막 물로 씻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불안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노력은 다 하고 있는데요. 매일 외부 소독을 해요. 저렇게 이제 농장 안을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오전마다 이제 소독을 해요. 산란개나 오리들은 이제 개방돼서 지금 축사를 하고 있거든요. 추워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조금만 추우면 감기가 와버려서 육개는 이제 무창이라 그래갖고 공기구멍 하나도 없이 그냥 촘촘히 돼가지고 완전히 막아져서 무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며칠도 자제하는 편이고 또 갔다 오면 항상 옷 갈아입고 소독하고 이렇게 뭐 우리는 또 내년 한 4월까지 또 이어지거든요. 이거요. 계속 비상체제를 유지를 이게 이제 철새들이 빨리 안 가면 그때까지 이제 계속 비상 상태가 이 새들 때문에 진짜 비상이에요. 그 주변 농가까지 다 살처럼 안 걸려도 하여튼 국가적으로 손실도 많죠. 이게. 근데 조류독감은 좀 낯설지가 않은 게 보니까 지난 2003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병됐는데 네.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 축산 방역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요, 1년 내내 비상 근무 체제라고 할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흑두루미 서식지인 순천시 경우에는요, 이 철새 방역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차량으로 인한 전파가 차단되도록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순천만 공동 방제장을 운영하고요. 사실차로 매일 인근 도로를 소독하고 있고요. 예. 또 축산 차량이 순천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GPS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에는 공동 방제단과 시의 소독 차량 7대를 동원해서 매일 가금 농장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이 차단 방역용 소독 약품과 또 면역 증강제 등을 긴급 배부했습니다. 또 드론 소독으로요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가축 방역팀 김치훈 팀장 인터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 시스템이 매년 이게 AI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일단 중요한 게 농가 자체 방역이 가장 중요해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축협하고 공동으로 소독 그 차량이 한 7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금 농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 그 전담관이 8명 정도 있습니다. 농가별로 한 명씩 이렇게 전담을 해가지고 매일 전화 열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의심축이라든지 의심 그런 어떤 사례가 있다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방역 소독약품이라든지 면역 증강제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으로 구입해가지고 최근에 바로 공급을 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행정적으로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물자 교육이 쉬워지면서 이 감염 매개체를 통한 가축 전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 조류독감의 경우 2003년 발생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하면 확진 농가 주민의 가금류까지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농가들의 경제 손실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수 아쿠아리움에 있는 벨루가 아시죠? 예. 이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고래가 됐습니다.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고래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정부는 오늘부터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들여오는 걸 금지한다. 네. 예.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 고래 5마리가 있는데 네.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돌고래 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돌고래 쇼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래가 자꾸 이제 수족관에서 죽는 그런 뉴스도 좀 많이 맞아요. 나오고 꾸준하게 이어져온 뭐 동물 학대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래는요 원래 무리를 지어 산 동물이어서 수족관처럼 좁은 공간에 혼자 지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자신이 지금 수조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는 똑똑한 동물인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족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고래들이 잇따라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폐사한 고래 수는 6년간 무려 26마리나 된다고 하고요. 여수 아쿠아리움에 있는 그 벨루가의 경우에도 원래 북극해 같이 차가운 해역에서 하루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종류인데 지금 여기 수조가 가로 세로 30m고 수심이 7m이거든요.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데 하루에. 와, 하루에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군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은 고래인데 네. 좁은 수조에만 갇혀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10년 정도를 여수 아쿠아리움 수조에 살던 벨루가 3마리 중 2마리가 2020년에 12살 나이로 2마리가 연이어 폐사를 그랬어요. 거의 했습니다. 원래 벨루가의 수명은 4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남은 한 마리도 방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뭐 이제서야 정부 차원의 동물 보호 대책이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이제는 이제 그 수족관에다가 넣지 못한다라는 네, 내용이었던 추가로 것 신규로 같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 네. 예, 근데 또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에 희귀동물 카페 내용도 담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족관뿐 아니라 뭐 라쿤, 미어캣 같은 희귀 동물을 이렇게 좀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카페들이 좀 도심에 있습니다. 예. 이런 희귀 동물 카페도 오늘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예. 기존에 운영하던 그 동물 카페 운영자들은 신고를 하면 4년 동안은 단속이 유예가 되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체험 활동은 금지가 됩니다. 또 이외에 보유 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 검사 방법 및 주기와 또 근무 인력의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 등도 이번 법에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뉴스에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준비했습니다.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네,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앞으로 112 장난 신고 한 번만 해도 강력 처벌받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고 해도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112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거짓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 뭐 소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요즘에는 경각심이 그래도 좀 가짜 신고에 대해서 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요. 112에 허위 신고한 건수만 12,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2,000건. 와, 그러니까요. 너무 많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만큼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이번에 처벌이 더 강화가 된 건데요. 예. 지금 현재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장난 전화 가지고 엄중 처벌을 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까지 벌금이 부분이 높아진 거죠. 그러게요. 뭐 우리 아이들 뭐 호기심으로 뭐 장난 전화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교육기관 또 학교에서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경찰 긴급 조치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네, 앞으로 가정폭력 같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게 되고요. 예.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12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쿨의 양치기 소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는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전처럼 이번에는 너무 길잖아. 우리 약속해 화났을 땐 끝내자는 말 대신 사랑한다고 앞으로 말하기로. 지겹지도 않니 너. 그래도 난 네가 네, 12월 14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